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수민입니다. AI의 시대,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최고의 투자 멘토가 와우넷 스페셜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전략가, 와우넷 김정기 파트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워드 막스부터 또 윌리엄 오닐 등 이 대가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좀 복습 타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실전에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 피보탈 포인트 그리고 포켓 피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 이 피보탈 포인트는 추세가 전환되는 이 결정적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포켓 피봇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그 시작 지점을 포착하는 기술적 셋업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피보탈 포인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피보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가 제시한 개념이고요. 주가와 거래량이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매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지점을 포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포켓 피봇은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이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나서 하락 10일 전 하락 거래 대금을 상승 이탈하는 그런 추세 전환 국면이 이렇게 상승 시작될 때 그 기술적 셋업을 바로 포켓 피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윌리엄 오닐과 길 모렐리스라는 그 트레이더들이 제시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세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서 포켓 피봇이라는 이런 기술적 셋업을 활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강의 살짝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어느덧 5번째 이제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핵심 내용들 맛보기로 잠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각 지표들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출발이 되었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간략하게 그 특징과 의미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네. 제가 복합적인 전략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서 복합 전략으로 실전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네. 좀 알아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실전에서 매수와 매도의 시그널을 포착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복합 전략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 넘어가기 전에 직접 오늘은 또 HTS로 보여주실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 한 가지,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오늘 제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HTS를 보면서 오늘 거래대금을 활용해서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0186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 코스피 시장에 상장 종목이 몇 개 있죠?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면 한 2,5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상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10% 정도 되는 약 250개 종목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한 어느 정도로 발생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0186 화면에서 전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들을 한번 스크리닝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지금 보시면 네. 약 200개에서 250개 정도. 오늘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은 날인데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한 상위 200개 종목 정도면 네. 하루 거래 대금이 한 20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한 150억 정도. 네. 지금 물론 장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장 마감을 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157억 정도가 상위 200개 종목에 포진되어 있고요. 200위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위 200개 종목은 거래 대금이 157억 발생했다라는 것을 도출을 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가총액 전체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자, 보시면 1,000억 원에서 5천억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
157억 원 거래대금이 발생했는데 자, 이 상위 종목들의 157억 원이 어디까지 나와 있나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6위에 ETF이기 때문에 그 35위를 본다면 한국 화장품이 지금 거래대금 158억 원으로 상위 35위고요. 네. 전일에는 698위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주가도 상승했고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35위에 이렇게 1,000억에서 5천억까지 시가총액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은 네. 상위 35개 기업들만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거래대금이 증가했을 때 양봉을 발생시켰고 이 양봉의 거래대금이 종가상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 종목에 자금이 유입됐다가 하락하는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네. 이 거래대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락이 본격적인 추세의 이탈이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을 실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를 보이는 한중 NCS라는 종목 역시 네.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 NCS 역시도 전일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증가했고 양봉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조정 국면에서 특정 가격 구간을 수렴할 때 우리가 거래대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네. 이 종목은 누군가 매도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어떻게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을 스크리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로 좀 제안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오늘 지금 현재 장중인데요. 장중에 어떤 섹터에 어떤 산업군에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실시간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0130 관심 종목 페이지를 켜시면 되고요. 여기서 새 그룹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네. 관심 종목의 이름을 마켓플로우라고 기재를 하시고요. 마켓 플로우요. 예. 네. 그리고 이 왼쪽 메뉴에서 ETF를 클릭합니다. ETF를 클릭하시면 우리 K사 코덱스 ETF가 다 나오는데 네. 모든 종목을 다 넣지는 마시고요. 여기서 산업과 관련한 뭐 반도체 그리고 은행, 자동차 같은 섹터를 모두 다 넣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제 화면처럼 여기 잘 보이시나요? 0130 이 화면에서 모든 섹터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대금 순으로 살펴본다면 오늘 인버스를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역배팅한 자금이 많이 유입됐구나를 알 수 있고 뭐 방산 섹터에도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했구나를 네. 알 수 있고 등락률 순으로 좀 살펴본다면 저점 매수세, 네. 코덱스 건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덱스 건설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돌리는 이 섹터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장중에 어떤 섹터로 어떤 산업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네.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 보다 상세한 그런 스크리닝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김정기 대표님의 선물을 만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수익 전략, 김정기 스페셜 5번째 시간, 기술 지표를 활용한 추세 분석법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수익 전략,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추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복합 전략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실전에서 매매하는 방법론까지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기술적 지표의 핵심 지표 이론, 그리고 어떤 이론을 누가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전략까지도 제가 명확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란 무엇인가? 바로 기술적 지표란 시장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정보, 가격, 거래량, 그리고 미결제 약정 수량에 대해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존 머피, 메릴 린치의 기술적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격 추세를 예측하고자 하는 분석 기법을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 수량의 경우에는 파생 상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식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을 활용해서 어떤 기술적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가격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만으로도 시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고요. 자, 두 번째는 가격은 추세를 따른다. 시장 가격은 추세를 따라 움직이면서 추세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특정한 어떤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힘으로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은 추세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 역사는 반복된다. 시장 참가자의 심리와 행동은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가 미래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크 트웨인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은율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차트의 패턴도 명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운율, 그러니까 그 패턴의 어떤 비슷한 성향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는 이 찰스 헨리 다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우 이론의 창시자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우 이론을 찰스 헨리 다우가 직접 발표한 이론이 아니고 그 후계자들이 다우의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이론으로 완성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의 다양한 지표가 개발된 지금까지도 기술적 지표의 핵심 철학과 구조를 토대로 이루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이론의 6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평균값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 가격은 모든 정보와 사건을 빠르게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현상들도 즉시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보에 반응하고 있다는 가정이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세 개의 추세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추세, 그리고 중추세, 소추세가 있는데 주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주의, 대시세, 큰 산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다의 조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년 이상 혹은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 우리 조선주들의 사이클을 보면 엄청나게 한 2, 3년간 지속되는 상승 사이클이 이런 시클리컬 산업에서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대추세를 주추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중추세를 조수를 이루는 파도라고 표현했습니다. 3주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추세, 파도에 생기는 잔 물결, 이런 잔 물결을 소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 파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승파와 조정파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주 미만으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추세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적의 단계, 통찰력 있는 소수 투자자가 정보를 근거로 매수하는 단계를 축적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중이 참가하는 단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사업적으로 좋은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바로 대중 참가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분배 단계, 이 상승 주 추세의 끝단에서 뉴스에서 상승 시장 이야기를 가장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요. 투기적 거래와 대중의 참가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단계를 바로 분배의 단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평균 지수들은 반드시 서로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찰스 다우는 다우 운송과 다우 공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평균 지수가 같은 신호를 나타내고 서로 확인하기까지는 중요한 상승 하락 시장의 신호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추세,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하거나 직전 저점을 하락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벽한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상승 추세의 시작, 상승장의 지속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 직전 고점이나 직전 저점의 제2고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 거래량을 가격 신호의 확인에 있어서 2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주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팽창하거나 증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의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고 가격 하락에 따라 거래량은 감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고 가격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세가 반전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이기까지는 그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시장 움직임에 적용한 이 관성의 법칙을 시장의 움직임에 적용한 것으로 오늘날 추세 의존 접근의 토대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지난주에 우리 시계추 이론과 마찬가지로 관성의 힘으로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매도 신호나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는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우 이론에 따라 매수와 매도의 시그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보신 패턴이죠.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파동에서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하지 못할 때 직전 저점을 하락 이탈하는 국면에서는 바로 셀 시그널, 매도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했더라도 직전 저점을 하락 이탈할 때는 우리 다우 이론을 추종하는 이 트레이더들은 매도 시그널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보편적인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 이런 엘리엇 파동의 끝단에서 직전 저점을 하락 이탈할 때 매도 신호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수 시그널 역시도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하는 이런 국면에서 다우는 매수 시그널로 확인을 했다.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하고 마찬가지로 저점을 상향시키면서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할 때 이 다우의 이론에 의하면 상승 추세의 시작 국면이다.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우 이론이 이렇게 대단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신호를 나타내기 전에 항상 가격의 20%에서 25% 정도를 놓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모든 이론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다우는 추세 예측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추세를 예측하지 않고 대응의 영역으로 이게 추세가 형성되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주요 상승 하락 시장의 출현과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기능으로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서 좀 명확한 매수와 매도의 시그널을 포착해야겠죠. 자, 지표의 4대 기능별 분류를 좀 해보면요. 추세 추종형이 있고요. 모멘텀형, 변동성 측정형, 거래량 기반형이 있습니다. 이 추세 추종형은 이동평균선과 MACD, 우리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DMI 등이 있고요. 모멘텀형은 RSI, 스토캐스틱,
ROC 등이 있고 변동성 측정형은 볼린저 밴드와 ATR 그리고 거래량 기반형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활용할 때 많이 쓰는 지표죠. OBV나 매물대 분석 등을 우리가 다 활용해서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알아볼 건데 이 매물대 분석은 제가 추후에 이 매물대 분석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중요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추세 추종형 지표고요. 이동평균선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모든 기술적 지표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통계학 기법에서 유래했고 차트 분석과 달리 쉽게 프로그래마되고 추세 신호가 명확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일수의 가격을 다 합산하고 그것을 일수로 나눈 것을 바로 이동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10일 이동평균선을 구한다면 최근 10일 동안의 가격을 다 합산하고 그것을 일수로 나눴을 때 10일 이동평균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의 시작, 종류, 반전 여부를 확인하고 추세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의 핵심 목적이고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특히 이 존 머피는 5일 이동평균선을 투자자들의 단기 심리가 반영되는 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세력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현대 추세 추종의 이론의 어떤 근간이 되는 스탠 와인스타인은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이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자료이고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10주간의 이동평균선이 가장 필요한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장기 투자자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고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갔을 때 투자하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레이더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도 30주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하면서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상승 곡선을 이룰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가장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식이 새로운 트레이딩 범위 안으로 모이고 특정 가격 범위로 수렴하고 이동평균선에 접근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상적인 접근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셉 그랜빌도 하나의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8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추세인 21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와 중기 트레이딩에서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횡보나 상승하는 상황에서 상승 반전이 일어날 때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하더라도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끌어올린다. 그렇다면 이런 지점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일 때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방향을 전환시켜줄 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상승세인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또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매도는 마찬가지로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기울었을 때 주가가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매도 관점,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하락이나 횡보 추세일 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 추세인 이동평균선보다 크게 동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 이탈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이격을 벌릴 때 우리 매도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크게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리고 이동평균선 쪽으로 올 때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 지표 중에는 MACD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MACD를 알아보기 전에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요소 그리고 손실 계좌를 탈출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한국경제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영상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반드시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ACD는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의 약자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분석하는 기술적 지표로 이동평균선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70년도 후반에 제럴드 아펠이 개발한 지표고 이동평균선 기반의 대순환 분석과 또 추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매매 신호를 발생하고 조금 더 타이밍이 늦는다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바로 MAC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MACD 선이 있고요. 시그널 선이 있고 히스토그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에서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할 때 매수,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데드 크로스할 때 매도로 확인을 하고 주가 움직임보다 다소 후행적으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한 발 늦게 표시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 국면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MACD 선에서 시그널 선을 상승 이탈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도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선 이하에서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 매수 신호,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는 매도 신호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MACD 다이버전스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보다 높은 추종형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스크리닝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는 하락 추세인데 이 MACD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날 때 MACD 선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될 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영선을 상승 이탈한다면 이 특정 가격 구간에서는 추세의 어떤 변곡 구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 주가는 하락하고 MACD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매수 신호로 추세 전환 국면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MACD 오실레이터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영선을 상승 이탈하는 양봉이 나타날 때 매수, 영선을 하락 이탈할 때는 매도, 마찬가지로 영선을 상승 이탈할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강한 추세 추종형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의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 추종형 지표 중에는 일목균형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기, 중기 시세의 흐름과 또 지지저항, 추세의 강도, 매매 타이밍을 하나의 차트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가 바로 일목균형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본 기자 출신인 호소다 고이치, 필명 일목사님께서 이 1935년도에 개발한 지표고요. 5가지 선, 기준선과 전환선, 그리고 선행 스팬 1, 2, 후행 스팬과 구름대로 구성되어 있고 단기, 중기의 시세 방향을 확인할 때 우리가 가장 적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매수 신호를 말씀드리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위치하면 매수 관점, 기준선이 봉 차트 아래에 위치하면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행 스팬이 26일 전 주가를 상향 돌파하고 기준선 방향이 위쪽이면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 차트가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면 상승 국면으로 추세의 어떤 전환 국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복잡하죠.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30주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했을 때 주가가 구름대 아래로 이렇게 하락하는 시세를 나타내면 스테이지 4 매도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기준선을 상승 이탈할 때, 검정색 기준선을 상승 이탈할 때 하나의 매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스팬과 전환선을 상승 이탈하는 이런 강한 타이탄 피봇이 형성됐죠. 이럴 경우에도 매수 신호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준선과 전환선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 관리 신호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름대, 이 선행 스팬 1, 2를 상승 이탈하고 전환선과 기준선 모두를 주가가 상승 이탈할 때는 새로운 추세의 시작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준선 이탈, 전환선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위험관리 신호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멘텀 지표, 상대 강도 지수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 대비 상대 강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RSI 지표는 과매도와 과매수를 확인할 때 쓰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정 기간 가격 상승분과 하락분으로부터 현재 종가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려는 되돌림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매수 혹은 과매도 조건을 찾는 데 사용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지수 대비 상대 강도는 최근 주가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보다 얼마나 더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 강도가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데, 이것은 과매도와 과매수를 찾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웰스 와인더가 자신의 저서에 1978년도에 발표한 지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RSI 70 이상일 때 과매수, 30 이하일 때 과매도 상태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RSI와 실제 주가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경우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경우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 이렇게 과매도 국면을 상승 이탈할 때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과매도 구간을 이렇게 상승 이탈하는 흐름에서 어떤 캔들의 변화가 있다면 더 신뢰도 높은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과매수 국면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마찬가지로 MACD와 마찬가지로 RSI 과매수도 약간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과매수 국면에서 추이가 꺾일 때 매도 신호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RSI 시그널설을 활용해서 거래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합한 지표다. 그런데 한국의 HTS 대부분은 이 RSI 시그널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수식을 만드는 방법론을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손실 계좌를 탈피하는 방법론,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요소까지 모두 오늘 한국경제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 신호,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도 신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국면에서도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될 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추세가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또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지표죠. 현재 가격이 일정 기간 고가와 저가 범위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계산해서 단기 반전 타이밍을 포착해서 이렇게 민감한 모멘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 조지 레인이 개발을 했고요. 가격 상승 시 종가가 가격 범위의 상단 끝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개발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 느린 선, K 단순 이동 평균 이 3일을 신호선으로 역할을 하고 최근 14일간의 가격 범위 내에서 현재 종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제로 스토캐스틱 이론을 살펴보면 우리 HTS에 설정되어 있는 기관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대부분 거래자들은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느린 스토캐스틱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죠. 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우리 80 이상일 경우 과매수, 20 이하일 경우 과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매수 또는 매도 신호는 보다 빠른 K선이 느린 D선과 교차할 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 신호로도 볼 수 있고, 과매도와 과매수를 이렇게 활용해서 실전 매매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또 이런 골든 크로스 국면에서 매수 신호,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국면에서 매도 신호, 과열 국면을 벗어날 때 매도 신호, 마찬가지로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면서 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다면 신뢰도 높은 매수 신호, 또 마찬가지로 과매수 구역, 이 초과 과열 지역을
하락 이탈할 때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다면 매도 국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실제로 정말 이런 많은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매매법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볼린저 밴드 또한 이 변동성 측정형 지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내 전체 가격의 95%가 포함되도록 이 밴드를 설정한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0년도 초반에 존 볼린저가 개발을 했고요. 당시 사용되던 고정폭 방식이 시장 변동성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변동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전제로 개발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측정형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추세선, 상한 밴드선,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하한 밴드선은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밴드의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면서 추세의 종료 또는 시작을 예고하는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중심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때, 상향 돌파할 때도 매수 시점, 하향 이탈할 때도 매도 시점, 이 중심 추세선을 활용한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가가 하단 밴드선 근처에 갔을 때 매수 신호, 상한 밴드선 근처에 갔을 때는 매도 신호로 이런 변동성, 박스권에서 실제로 가장 적합한 지표가 볼린저 밴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표준 편차 95% 범위 내에서 이런 박스권에서 매수와 매도의 시그널이 발생을 한다면 상승 이탈할 때 거래 대금이 동반하고 이 5% 범위 내로 수렴하게 될 때 주가가 강한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낼 때 추세 초기 국면으로 포착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매수 국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을 때는 주의하면서 또 우리가 반대로 매수 관점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는 이 저점 하단 국면에서는 매수, 표준 편차 내의 이 상한선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하한선에서는 매수, 매도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 편차를 벗어났을 때는 강한 상승 추세의 초입 국면일 때도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래량 기반형 OBV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 없죠.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거래량 지표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알려진 지표가 OBV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의 관계를 통해서 수급의 방향을 파악하는 지표가 OBV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방법론을 제시했던 조셉 그린빌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저서에서 1963년도에 공개한 지표고요. 단순 수직 막대형 거래량으로는 매수세, 매도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지표로 OBV가 활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하락 거래량의 총 누계를 보고요. 상승일은 거래량을 더하고 하락일을 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거래량선이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탈이 일어나고 추세 반전 가능성을 경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MACD의 다이버전스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OBV는 이렇게 상승하는 반전의 형태를 나타낸다면 어떤 특정한 이동평균선 혹은 거래대금이 증가할 때 더 신뢰도 높은 상승 반전 추세가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국면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할 때 이런 캔들이 발생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블룸버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를 좀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좀 오래된 설문이긴 하지만 RSI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 MACD,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을 활용해서 이 지표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에 복합적인 전략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떤 시장 국면, 어떤 조합으로 활용할지가 중요하고 이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실전 매매에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명확하게 포착하는 방법론을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RSI 시그널을 만드는 수직 그 방법론과 또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 하락 이탈할 때 손실 계좌를 탈출하는 방법론과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방법론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으로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이것은 기술적 지표들을 복합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처럼 이렇게 복합 전략을 활용해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복합 전략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스테이지 2, 대세 상승하는 국면에 이 초입 국면을 포착하는 방법론을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30주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건을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는 30주 이동평균선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상승 이탈할 때, 주가가 상승 이탈할 때 이렇게 매수 조건의 두 번째 조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한 뒤에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지해주는 첫 번째 국면에서 바로 매수를 한다라고 세 번째 조건을 걸어놨고요. 매도 조건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종가상 이탈할 때, 1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이탈할 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종가상 이탈할 때 매도한다라는 조건을 넣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술적 지표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빼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만을 활용을 했고요. 일목균형표에서도 선행 스팬과 선행 스팬 2만 활용을 해서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것을 예시로 만들어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을 상승 이탈했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약간 하락 이탈했기 때문에 첫 번째 30주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 파란 선을 상승 이탈하는 완벽히 지지해주는 첫 번째 국면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이 지지 국면이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국면에서 완벽하게 지지받는 국면에서 매수 신호로 활용해 보겠다라고 설정을 한 것이고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이 파란 선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일목균형표를 상승 이탈하고 첫 번째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종가상 이탈하는 이 캔들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이탈한 뒤에 볼린저 밴드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완벽하게 지지했을 때 매수, 그리고 첫 번째 종가상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할 때 매도 신호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저점에서 상승 이탈하고 지지할 때 매수, 첫 번째 종가상 매도를 할 때 이탈을 할 때 매도,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을 이 지점도 볼 수 있지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 이탈하는 국면에서 매수, 그리고 종가상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할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지할 때 매수, 종가상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할 때 매도, 마찬가지로 이탈하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지지를 받는 국면에서 매수, 종가상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락 이탈할 때 매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지해주는 국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잘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국면에서 첫 번째 매수, 종가상 이탈할 때 매도 신호가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른 종목 피킹을 한다면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줄 때 매수, 마찬가지로 잘 지지해준다면 매수, 종가상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 매도 신호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세웠고요. 마찬가지로 종가상 첫 번째 이탈할 경우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할 경우 매도 신호로 설정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과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때 매수, 마찬가지로 10일 이동평균선이 더 빠르게 나타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종가상 이탈할 때 매도 신호가 조금 더 나중에 나타났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활용하면 아직도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매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자료를 조사하면서 기술적 지표, 보조 지표라고 하죠. 이 보조 지표는 어디까지나 추세를 활용하는, 추세를 분석하는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술적 지표의 이론과 핵심, 실전 투자를 활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표 자체보다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략에 맞게 적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추세를 분석하는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동반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이 변동성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만들었던 이 원칙대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만의 RSI, MACD,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복합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예시로 제안을 해드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RSI 시그널선을 만드는 그 수식 영상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요소 그리고 손실계좌 탈출 방법론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혜택, 오늘 한국경제에서 드리는 혜택을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세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스페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여러분의 계좌가 항상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와우넷과 김정기 대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